어디서 비린내 나는 백정의 피가 감히 썩 물러가라! 초래청 한복판,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신부분이의 뺨이 획 돌아가고 족두리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콜레복을 입은 새색시의 얼굴 위로 하얀 소금 세례가 쏟아집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족두리, 그리고 며느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침을 뱉는 시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누가 내 어미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하지만 쫓겨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던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내친 이 초라한 며느리가 훗날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이죠. 소금 가마니보다 더 짠맛을 보게 될 시댁의 처절한 몰락과 통쾌한 복수극.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는 오색천이 휘날리고 잔치 국수 삶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진동하고 있었지요. 하객으로 온 이웃 마을 훈장과 안악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허허, 술맛 좋다. 박진사가 며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얻어서 한미천 단단히 잡으려나 보오. 훈장이 수염을 기분 좋게 쓰다듬으며 걸걸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맞장구를 쳤지요. 아이고, 훈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혼례 치르는데 돈을 이렇게 물쓰듯 썼는데 분명 대단한 집안 금지옥엽을 드린 게 분명해요. 우리네랑은 차원이 다르지. 웜에 저 상다리 휘어지는 것 좀 보소. 전복에, 문어에, 굴비에. 아주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먼. 이게 다 얼마짜리요? 마당 여기저기에 차려진 상들마다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 대추와 밤이 가득한 과반,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낸 전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갖가지 찜들까지 말입니다. 안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어가며 잔치집 분위기를 돋우었지요. 최씨 부인이 며느리 자랑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 상차림에도 힘이 잔뜩 들어갔구먼. 어머머, 저기 저 찜 좀 봐. 저게 그 귀하다는 진주 조기찜 아니여. 한 접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라던데. 세상에나. 맞네, 맞아. 아이고, 내 평생 저런 구경을 다 해보네.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야겠어. 그때 대문 앞에서 가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따따따따 징징, 꽹과리 소리와 함께 풍악이 울려 퍼졌지요. 개 물렀거라. 신부님 나오신다. 꽃 같은 신부님 나오신다. 가마꾼들이 목청껏 외치자 마당에 모인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려던 손들이 모두 허공에 딱 멈춰 섰지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도대체 어떤 규수길래 이 난리야? 최씨 부인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니 정말 선녀가 내려왔나. 사람들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신부분이가 가마에서 내려 조심스레 초래청으로 들어섰지요. 아, 그 모습이 어찌나 고왔던지. 고운 화로 자락이 바람에 살랑이고 족두리에 달린 떨잠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지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여, 꽃이여? 신부가 고와도 너무 곱네 그려. 박진산의 아들놈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런 옷 같은 아이를 어디서 구해왔을꼬. 얼굴에서 광이 나네, 광이 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선녀님이 따로 없어.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가 마치 백조 같았지요. 초래청 앞까지 다다른 분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잔칫집에 도착해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대인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인은 저작거리 푸죽간의 단골 손님으로 웬만한 동네의 사람들은 다 아는 인물이었지요. 날마다 고기 사러 다니느라 동네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허, 가만. 내 눈이 삐었나? 술이 과했나? 이상하네. 김대인이 헛것을 본 듯 중얼거리며 눈을 벅벅 비볐습니다. 그러더니 옆 사람의 옷소매를 획잡아 끌며 동리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물었지요. 이보게, 자네도 좀 자세히 보게. 저 신부 얼굴 말이야. 저 아이 저작거리 맹간의 푸죽간에서 고기 썰던 그 분이 아니오? 내 말이 맞지? 엉? 이 한마디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푸죽간 아이. 김대인, 지금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양반집 며느리가 백정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김대인은 펄쩍 뛰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래도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엊그제까지도 저 아이한테 소고기 2근을 끊어왔는데 저 손 좀 보라고. 고기 써느라 박힌 굳은 살이 그대로 있잖아. 하객들이 그 소리에 눈을 가늘게 뜨고 분이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분이의 고운 손마디에는 험한 칼질을 하느라 생긴 굵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요. 어머머 세상에, 가만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손마디 굵은 것 좀 봐. 아이고 맙소사, 손에 칼자국이 선명해. 양반집 교수 손이 왜 저래? 저거 진짜 푸죽간 아이 맞네, 맞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그럼 박진산이가 백정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겨.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이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족두리 아래 감춰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지요. 치마를 휘날리며 다짜고짜 혼례상을 향해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뭐시라고? 지금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최 씨 부인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마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객들이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술잔을 쨍그랑 떨어뜨렸지요. 최 씨 부인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분이에게 달려들어 족두리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쨍그랑, 와장창. 화려했던 족두리가 바닥에 나뒹굴며 옥구슬과 떨잠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당황한 분이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그 눈동자가 겁에 질려 무섭도록 흔들렸습니다. 김대인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부인. 고정하시오, 고정해. 내가 술김에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소. 허허, 거참.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같았습니다.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중매쟁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악을 쳤지요. 이 썩을 높아야 내년이 눈깔이 삐었지. 감히 소 잡는 백정의 딸년을 속여서 뼈대 있는 우리 양반가에 밀어넣어? 네가 제정신이냐? 아이고 마님 사람 살려요. 억울합니다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현이 앙큼하게 속인 걸 제가 어찌 압니까요? 중매쟁이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최 씨 부인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몰랐다고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내년이 돈에 눈이 멀어 내 집안에 똥물을 끼얹어 내가 널 관하에 고발해서 경을 치게 만들 테다. 백정이라는 확인 사살에 하객들은 먹던 국수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입을 가리며 질색을 하고 뒷걸음질 쳤지요. 아이고 세상 말세네 말세야. 백정이라니.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니. 재수 없어라. 재수 없어. 퇴퇴. 안악들이 저마다 치마폭으로 코를 막고 몸서리 쳤습니다. 군장마저 부채를 펄럭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요. 에잉 쯧쯧. 양반 체면에 이런 더러운 꼴을 보다니. 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나봐라. 우리까지 부정 탈까봐 무서워. 어서 가세. 어서 가. 분이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고 흘리지는 않았지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최 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몸통만한 굵은 소금 단지를 통째로 들고 나왔지요. 눈이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이는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귀신 같았습니다. 에잇, 재수 온 붙었다. 내 이 부정한 년을 소금으로 절여서 내쫓을 테다. 최 씨 부인이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분이를 향해 사정없이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촤악, 촤악. 하얀 소금 알갱이가 분이의 얼굴과 고운 화로 위로 우박처럼 쏟아졌지요. 악,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거친 소금이 분이의 뺨을 때리고 눈에 들어가 따가운 통증을 주었습니다. 눈썹에 달라붙은 소금이 눈물과 섞여 쓰라리게 스며들었지요. 화롯의 붉은 비단 위로 하얀 소금이 뒤덮이니 마치 붉은 피 위에 서리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어미냐? 이 더러운 백정 피가 감히 내 집 마루를 더럽혀 썩 꺼지지 못해. 최 씨 부인은 멈추지 않고 소금을 계속 뿌려댔습니다. 단지 바닥이 보일 때까지 아주 분풀이를 하듯 뿌려댔지요. 마님, 고정하십시오.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요. 하인 중 하나가 말렸지만 최 씨 부인은 귀를 틀어막고 악을 썼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분이가 마지막 희망인 시아버지 박진사를 애원하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슬그머니 기둥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었지요. 자기 체면 깎일까 봐 며느리가 죽어나가든 말든 모른 척하려는 신보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이의 피 맺힌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끝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둥 뒤로 몸을 더 구겨 넣으며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아, 뭐 하고 서 있어. 당장 인연을 내 집에서 끌어내. 최 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분이의 등짝을 떠밀었습니다. 내 집 문지방에 백정 냄새 배기 전에 당장 내다 버려. 네, 마님.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짐작 취급하듯 분이를 대문 박시커먼 진흙탕 구덩이로 가차 없이 밀어버렸지요. 악! 분이가 진흙 속에 처박히며 넘어졌습니다. 그 곱던 화롯이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되고 소금과 흙이 비범벅이 되어 분이의 얼굴을 덮었지요. 쾅!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는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와 하객들의 비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요. 천한 것들은 천한 것들끼리 살아야지. 감히 어디를 넘봐. 그러게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양반가에 기어들어 오려다 꼴 좋게 됐네. 꼴 좋아.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알턴 이가 빠진 것 같네. 분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흙 묻은 치마를 움켜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번뜩였지요. 입술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이를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처량하게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무심한 달빛만이 시리도록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리떼가 위민거리는 어스름한 저녁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푸죽간에서는 맹노인이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무딘 칼을 숫돌에 벅벅 갈고 있었지요. 쇠 갈리는 소리가 칼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쓱싹, 쓱싹. 칼날이 숫돌에 문질러질 때마다 차가운 소리가 났습니다. 맹노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끼익, 쾅.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흙투성이가 된 분이가 들어왔습니다. 곱던 화롯은 진흙과 소금으로 범벅이 되어 떡이 져 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지요. 맹노인은 들고 있던 칼을 툭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허, 이게 무슨 꼴이냐, 내 딸아. 분이의 처참한 몰골을 본 맹노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아비야. 흑흑. 아비야. 분이가 맹노인의 품에 와락 안겨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 놓아 우는 딸의 모습에 맹노인의 거친 손이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감쌌지요. 오냐, 오냐. 내 딸아. 내 불쌍한 새끼야.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금쪽 같은 분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맹노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딸의 뺨에 허옇게 남은 소금 자국과 화롯에 덕지덕지 묻은 진흙을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박에 짐작이 갔지요. 분이는 한참을 꺽꺽대며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 저들이, 시댁 사람들이 저를. 그래.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누가 너를 이 꼴로 만들었어? 맹노인이 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훌쩍이며 오늘 있었던 기막힌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혼례식에 김대인이 와서는 제가 푸죽간 딸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쳤어요. 뭐라, 그 주둥이 가벼운 김가 놈이? 그래서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소금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고 내쫓았어요. 백정 딸이라고, 더럽다고,
분이의 말을 듣던 맹노인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딸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했지요. 딸의 찢어진 옷자락과 상처투성이 얼굴을 확인한 맹노인의 눈에 시벌건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옆에 있던 도마를 향해 들고 있던 도끼를 냅다 내리꽂았지요. 콰지직. 두꺼운 나무 도마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감히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을. 맹노인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푸죽간 안에 붉은 고깃덩어리들이 그 기세에 눌려 더욱 붉게 보였지요. 저 양반 껍데기만 쓴 놈들이 소금을 뿌리며 뭐라 짓거리더냐? 재수 옴 붙는다고. 천안백정끼리 시궁창에서 살라고. 분이의 목소리가 서러움에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던 맹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천안백정이라. 허허, 그래. 우리가 백정이라 우습게 보였다, 이거지. 맹노인이 허탈한 듯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성큼성큼 푸죽간 구석으로 걸어갔지요. 아비, 어디 가세요? 분이가 놀라서 뒤따라가려 했지만 맹노인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말해줄 때가 됐다. 맹노인은 고기 찌꺼기 통 밑에 깔린 낡고 지저분한 멍석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아비, 그게 뭐예요? 왜 바닥을 뜯으세요? 바닥 나무 판자를 우지끈 뜯어내자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자개암 하나가 그 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지요. 맹노인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자개암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비단에 쌓인 반쪽짜리 봉황문양 옥패가 영롱한 빛을 뿜어냈지요. 어두침침한 푸죽간 안 촛불에 비친 옥패는 마치 살아 숨쉬는 보물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비? 이런 귀한 게 왜 우리 집에? 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고기만 썰던 아버지의 푸죽간 바닥 밑에 대궐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맹노인은 옥패를 꺼내 분이의 굳은 살 박힌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분이야, 내 딸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 맹노인의 목소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천안 백정의 딸이 아니다. 분이의 눈이 둥그렇게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저 개성상단을 호령하는 조선 최고의 거상 심행수님의 유일한 핏줄이다. 맹노인은 먼 허공을 응시하며 10수년 전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나라가 뒤집힌다던 대형 모반 사건이 일어나던 해였다. 심행수님께서 억울하게 역적 누명을 쓰고 쫓기던 칠흑 같은 밤이었지. 맹노인의 눈빛이 깊어지며 과거의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심행수님께서 갓난아기인 너를 품에 안고 피투성이가 되어 내게 달려오셨지. 맹노인이 분이의 손에 들린 옥패를 어루만지며 계속했습니다. 맹서방, 제발 부탁이요. 내 목숨은 버려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이 핏덩이만은 꼭 살려주시오.
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더구나. 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옥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에 들린 매끄러운 옥패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요?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고 말고 심행수님이시다. 조선에서 돈이 제일 많고 가장 똑똑하고 무서운 분이시지. 맹노인이 분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너를 낳으시고 얼마 안 되어 역적 누명을 쓰게 되셨거든. 그래서 너만이라도 살리려고 믿을 수 있는 나에게 맡기신 게다. 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정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럼 아비는요? 아비는 누구세요? 나는 원래 심행수님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호위무사였다. 너를 지키려면 내 신분도 숨겨야 해서 칼 대신 식칼을 잡고 여기서 푸죽간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온 것이지. 맹노인이 벽에 걸려있던 먼지 쌓인 낡은 쾌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호위무사 시절 입었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옷이었지요. 분이는 어리둥절한 채 맹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양반집 교수보다 더 귀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너는 천한 백정의 딸이 아니라 임금님도 돈 빌려 쓴다는 조선 제1거상의 딸이다. 맹노인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다급히 붓을 들었습니다. 마침 심행수님께서 한양객주 지점을 시찰하러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금 당장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야겠다. 맹노인의 붓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10수년 만에 아기씨를 찾았으니 급히 오시라는 내용이었지요. 편지를 다 쓴 맹노인은 가게 뒤편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심부름꾼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이놈아 동서가, 얼른 일어나거라. 불이야, 불. 네, 주인 어른. 불 났어요? 불은 무슨 더 급한 일이다. 자, 받아라. 맹노인이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한양 객주로 가서 이 서찰을 심행수님께 전해드려라. 아주 급한 일이니 딴청 피우지 말고 밤새 달려가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엽전도 주셨으니 죽어라 뛰겠습니다. 아이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지자 맹노인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쾌자를 꺼내 툭툭 먼지를 털었습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입게 될 무사의 옷이었지요. 분이는 눈물을 닦고 맹노인이 건넨 물 한 바가지로 얼굴에 진흙과 소금을 씻어냈습니다. 더러움이 씻겨 나가자 본래의 고운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났지요. 분이야. 네, 아비. 아니, 이제는 아비가 아니구나. 나는 너를 모시는 하인일 뿐이다. 맹노인의 목소리에 섭섭함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를 똥기저귀 갈아주며 키워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아비는 영원한 제 아비예요. 분이가 맹노인의 투박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오냐.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백정 딸년이 아니야. 달빛 아래 드러난 분이의 눈매가 전과는 달리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짐승이 사실은 잠자던 호랑이였음을 깨닫고 눈을 뜬 것 같았지요. 그럼 저를 짐승 취급한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 아니,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수 있다. 맹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그럴 힘을 갖게 되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 힘을 말이다. 부녀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초라한 푸죽간 안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요하던 마을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뱀처럼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지요. 어이쿠, 이게 뭔 소리여? 지진이라도 난겨. 저게 뭐지? 이 새벽에 웬 관군들이 들이닥친다냐? 어디서 온 행렬인가? 일찍 일어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눈을 비비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한양 객주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심행수의 의리의리한 12인교 가마가 비좁고 낡은 푸죽간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쫙 도열하여 창으로 길을 트고 심행수가 가마에서 허둥지둥 내렸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비단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이었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느냐? 맹서방, 내 딸 분이는 어디 있어? 심행수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10수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푸죽간 문이 끼익 하고 열리고 분이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밤새 깨끗이 씻긴 했지만 여전히 뺨에는 어제 최 씨 부인이 때린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심행수의 시선이 딸의 뺨에 남은 상처에 딱 꽂히더니 순식간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감히 내 금쪽 같은 딸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어느 놈이냐? 심행수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애써 참았지요. 심행수가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나머지 반쪽 옥패를 꺼냈습니다. 분이가 꽉 쥐고 있던 옥패에 갖다 대자 두 개의 옥패가 빈틈없이 딸깍 맞물려 완벽한 봉황 모양이 되었지요. 아, 세상에. 정말 내 딸이 맞구나. 내 새끼가 살아 있었어. 심행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분이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흑흑. 어머니.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이었지요. 한참을 안고 있던 심행수가 분이의 어깨를 잡고 물러서서 딸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을 이 꼴로 만든 자들을 절대로 내 목숨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그놈들을 잡아다 곤장을 치리라. 심행수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막아섰지요. 어머니, 안 됩니다. 그냥 잡아다 혼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맹노인이 깜짝 놀란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마. 그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반의 체면입니다. 그 체면을 그들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게 해주십시오.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주세요. 분이의 당찬 눈빛을 본 심행수는 잠시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요. 허허, 역시 내 딸이구나.
그 지혜롭고 매서운 눈빛이 내 젊을 적을 쏙 빼닮았어. 좋다. 아주 좋아. 심행수는 뒤에 서 있던 수행비서를 불렀습니다. 야, 김석이, 당장 이리 오너라. 네, 행수님, 대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딸의 뜻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라. 저 건너편 박진사댁이라는 곳, 그 집안의 숟가락 개수부터 숨겨둔 빈문서까지 싹 다 털어서 조사해 오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김석이가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심행수는 뒤따르던 하인들에게 손짓했지요. 뭐 하고 서 있느냐? 수레에서 최고급 붉은 롤비단을 꺼내어라. 어서. 하인들이 허겁지겁 수레에서 붉은 비단을 꺼내 푸죽간 입구부터 가마 앞까지 길게 쫙 깔았습니다. 마치 붉은 바다가 펼쳐진 것 같았지요. 자, 보아라. 내 딸이 걸어갈 길이다. 이제부터는 흘길이 아니라 비단길만 걷게 해주마. 분이는 맹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푹신한 비단길을 밟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보는 사람들의 길을 죽일 정도였지요. 맹노인은 심행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예를 표했습니다. 행수님, 그동안 이 불초한 놈이 아가씨를 귀하게 모시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행수는 맹노인의 투박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맹서방,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내 딸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심행수의 목소리에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도 남이 아닙니다. 내 가족입니다. 함께 가서 호강합시다. 맹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수년 동안 백정 노릇하며 숨어 지낸 모진 세월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지요. 심행수는 떠나기 전 최 씨 부인이 사는 박진사 댁 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로 저 집안의 기와장 하나, 밥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거덜을 내주리라.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지요. 화려한 행렬이 꽹과리를 울리며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웅성거렸지요. 웜에, 저게 누구 행렬이여? 임금님 행차 아니여? 저 가마 탄 게 푸죽간 분이 맞아? 아이고 세상에, 분이가 저런 큰 인물이었어. 어제 박진사 댁에서 소금 맞고 쫓겨났던 그 아이가, 아이고, 배 아파라. 박진사는 굴러들어 온 복을 제 발로 찼네 그려. 화려한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자 대문 틈으로 숨어서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의 하인이 사색이 되어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최 씨 부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에잉쯔, 아침부터 재수 없게 무슨 호들갑이냐. 이놈아, 어제 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최 씨 부인이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제 며느리 내쫓고 동네방네 망신을 당해 기분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기 푸죽가네요. 글쎄, 엄청나게 큰 행렬이 와서. 분이 아씨를 모셔갔습니다요. 뭐시라고 분이를 모셔가 관아에서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최 씨 부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요. 12인교 가마에
창을 든 호위무사들까지. 마치 정승판서댁 행차 같았습니다. 비단을 길에 깔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하인의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천한 백정년이 무슨 빽이 있어서. 혹시 빚쟁이한테 팔려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인의 다음 말이 최 씨 부인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 대장 같은 여자가 우리 집을 노려보면서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뭐라고 짓거리더냐? 그게 기와장 하나,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리겠다고. 힉. 최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달살이 돋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지요. 한편 박진사는 사랑채에서 속쓰리다며 해장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낯뜨거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영감, 큰일 났어요. 얼른 좀 나와봐요. 최 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와 박진사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고, 정신 사나워라.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술맛 떨어지게. 술이 문제예요? 우리가 큰일 났다니까요. 그 분이년이 어떤 대단한 부자 행녀를 데리고 왔다가요. 무슨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야? 박진사가 눈을 개슴츠레 뜨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요. 12인교, 가마의 호위무사들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싹 다 밀어버리겠다고 했대요. 분명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고요. 최 씨 부인의 다급한 말을 들은 박진사도 술이 확 깼습니다. 뭐라, 12인교 가마. 그건 정승이나 타는 건데. 에이, 설마. 우리가 백정딸을 건드린 게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 건드린 건가.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맹노인이 걸어둔 금일 휴업, 팻말만이 덜렁거리며 바람에 끼익끼익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푸주가는 주인도 없이 텅 비어 스산하기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웅성 수군거렸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어. 분이가 예사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 정말 큰 집딸이었나 보네. 어쩐지 귀티가 나더라니. 박진사댁은 이제 큰일 났네. 굴러온 복덩이를 걷어찼으니 벌을 받을게야. 쯔쯔, 두고 보라고. 그 집안 이제 곡소리 날 일만 남았어. 소문은 발 달린 말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마을이 이 기막힌 이야기로 떠들썩했지요. 그날 밤 박진사 댁에서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기만 했지요. 여보, 영감, 혹시 우리가 진짜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그년이 다시 오면 어쩌죠? 글쎄, 나도 모르겠네. 분명히 푸죽간 아이였는데 도깨비에 홀린 건가? 박진사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애꿎은 담뱃대만 톡톡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서늘하고 차갑게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시련을 예고하는 것 같았지요. 한편 한양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분이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줬던 마을이 점처럼 작아져 갔지요. 딸아, 후회는 없느냐? 미련 같은 건 없느냐? 심행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어머니. 미련은커녕
이제 시작입니다. 분이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착착 그려지고 있었지요. 가마는 칠흑 같은 밤길을 뚫고 한양으로 질주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긴 횃불 행렬이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꿈틀대며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요. 분이의 지시를 받은 송도 상단의 마름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박진사댁 소장농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달콤한 제안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소장료를 면제해주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니? 한 소장농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물었지요. 그렇소. 게다가 농기구까지 새로 지원해드리겠소. 송도 상단 마름의 말에 소장농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답니다. 박진사는 해마다 소장료를 올려받으려 했는데 이런 좋은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소. 물론이지요. 계약서도 여기 있으니 확인해 보시오. 일주일 만에 박진사 댁 소장농들이 일제히 계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일손이 끊기자 논밭의 곡식들이 썩어가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박진사가 소장농들을 찾아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죄송하오, 진사님.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을 받았거든요. 누가 감히. 하지만 소장농들은 입을 다물었지요. 새로운 주인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진사 대꽃간으로 들어오던 쌀가마니가 뚝 끊어졌답니다. 집안 살림이 금세 기울기 시작했지요. 최 씨 부인이 쌀 가게에 외상을 하러 갔습니다. 주인장, 쌀 한 가마니만 외상으로. 안 돼요. 쌀 가게 주인이 손을 저었지요. 지난번 외상값도 안 갚으셨는데 더 외상을 어떻게 해드리겠소. 그럼 이번만 봐주시오.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쌀가게 주인의 으름장에 최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사실 쌀가게 주인도 미리 손을 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진사가 관직에 천거되려고 매물을 쓰려 했지만 자금줄이 막혀 엽전 한 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이번 추천을 놓치면 관직 진출이 어려워지는데 박진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답니다. 집안의 가구와 집기들이 하나둘 전당포로 실려 나가기 시작했지요. 먼저 옷장이 나가고 다음에는 노그릇들이 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거미줄이 치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일이. 최 씨 부인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돈이 떨어지자 하인들도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답니다. 개중에는 부엌에서 은수저를 훔쳐 달아나는 자도 있었지요. 도둑놈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최 씨 부인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최 씨 부인의 집 지붕 위로 부엉이가 울어댔답니다. 부엉. 그 소리가 얼마나 으스스하던지 마을 사람들은 망조가 들었다며 피했지요. 한양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송도에서 온 큰손이 박진사 댁의 빈문서를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더군. 정말이야? 왜? 글쎄,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보지. 상인들이 수근거렸지요. 하지만 누가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박진사 댁에서는 쌀독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최 씨 부인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텃밭에 시래기를 뜯어 삶고 있었답니다. 이럴 수가. 양반댁이
실의 기죽을 먹게 되다니. 최 씨 부인은 결국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지환까지 전당포에 맡기며 손톱을 물어뜯었지요. 이 반지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빚쟁이들이 대문에 붉은 딱지를 붙이고 갔답니다. 차용금 독촉이라고 써진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지요.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답니다. 여보. 최 씨 부인이 박진사를 부축했지만 박진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급히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약값을 낼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원님, 부탁입니다. 나중에라도 꼭 갚을 테니. 안 돼요. 요즘 외상 환자가 너무 많아서 현금만 받소.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답니다. 최 씨 부인은 약을 살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지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서 겨우 엽전 몇 잎을 찾아냈답니다. 이것뿐이라니.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등잔불 기름조차 아까워 불을 끈 채 최 씨 부인은 홀로 앉아 있었지요. 그 백정년이 저주를 퍼부은 게 분명하다. 최 씨 부인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지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옆집의 웃음소리가 처량한 최 씨 부인의 집안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살림이 이렇게 풍족할 줄이야. 옆집에서는 풍년이 들어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송도 상단의 새로운 소장농이 된 집이었던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저들은 잘 살고 우리만 이 꼴이라니. 박진사도 겨우 깨어났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도 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분이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박진사 댁의 낡은 기와를 흔들었답니다.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쌀독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무렵이었지요. 비단옷을 입은 중개인 하나가 최 씨 부인을 찾아왔답니다. 그는 분이의 수하였지만 최 씨 부인은 그런 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부인님 계십니까? 누구시오? 최 씨 부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초라한 행색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답니다. 송도 상단에서 온 중개인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중개인이 공손하게 절했지요. 송도 상단 대행수님께서 한양의 투자처를 찾고 계시오. 투자처라고?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렇소. 연회에 참석하셔서 눈도장만 찍으시면 큰 돈을 빌릴 수 있다오. 중개인이 꿀 발린 말로 유혹했지요. 최 씨 부인은 의심할 여력도 없이 덥석 미끼를 물었답니다. 그럼 정말로? 물론이요. 다만 참가비가 조금 필요하긴 하오. 참가비? 예. 격에 맞는 옷차림도 해야 하고 예물도 준비해야 하니까 말이오. 중개인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굶주림과 절망감이 판단력을 흐렸답니다. 얼마나 드는지요? 집 문서를 저당 잡히시면
충분할 것이요.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랐지요. 지립 문서를? 걱정 마시오. 투자만 성사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소. 중개인이 안심시켰답니다. 최 씨 부인은 고민 끝에 집 문서까지 저당 잡혀 돈을 마련했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최 씨 부인은 유행 지난 낡은 비단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옆집에서 빌린 놀이개로 치장하며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애써 외면했지요. 이 정도면 될까? 가마꾼을 부를 돈이 없어 십리 길을 걸어가야 했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 부인의 꽃씨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연회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답니다. 조선 팔도의 진귀한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내로라 하는 고관대작들이 모여 웅성거렸지요. 이런 곳이. 최 씨 부인은 기가 죽지 않으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석 쪽으로 가려 했답니다. 하지만 건장한 호위무사들에게 제지당의 말석 구석자리로 밀려났지요. 이쪽으로 가시오. 저는 송도 상단 대행수님을 만나러. 죄송하지만 이쪽이 부인님 자리요. 호위무사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주변의 양반 부인들이 흙 묻은 최 씨 부인의 신발을 보며 부채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 신발 좀 봐. 어디서 걸어온 걸까?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화려한 풍악 소리가 멈추고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송도 상단의 심대행수와 그분의 여식이십니다. 붉은 장막이 거치고 황금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은 심행수와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등장했지요. 심행수의 서슬퍼런 위엄에 압도되어 장내가 숨을 죽였답니다. 최 씨 부인은 저 댁따님에게 잘 보여 돈을 빌려야겠다 하며 탐욕스럽게 눈을 굴렸지요. 심행수가 옥잔을 높이 들자 옆에 앉은 여인이 천천히 화려한 깃털 부채를 접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내려다보았지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최 씨 부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답니다. 들고 있던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쨍그랑. 술잔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자리에 최 씨 부인에게 쏠렸지요. 단상 위의 여인은 바로 분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에 금비녀를 꽂았지만 그 눈매는 분명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였지요. 어떻게? 최 씨 부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분이 바로 잃어버렸다. 찾은 심행수의 금지옥엽이라네. 정말 고우시구나. 천하의 미인이야. 그 소리가 최 씨 부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박진사는 멍하니 있고 정신을 차린 최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일어섰지요. 아이고, 며느라가. 최 씨 부인이 단상 쪽으로 기어 나가려 했지만 호위무사들이 창을 X자로 교차에 막아섰답니다. 비켜라. 저희는 내 며느리야. 최 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짜내며 통곡했지요. 오해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우리는 이미 사주단자를 주고받았으니 넌 우리 집 사람이다. 최 씨 부인이 억지를 부렸답니다. 연회장의 손님들은 최 씨 부인의 추태에 혀를 찼지요. 저런 몰골로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보기 민망하네. 심행수가 찻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분이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최 씨 부인 앞을 가로막았지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사주단자, 그 종이 조각 하나로 내 몸에 소금을 뿌린 죄를 덮으려 하십니까? 분이의 일갈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지요. 분이는 품속에서 최 씨 부인이 보냈던 사주단자를 꺼내 촛불에 태워버리며 재를 바닥에 흩뿌렸답니다. 아, 안 돼.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심행수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뭉치를 꺼내 최 씨 부인의 머리 위로 툭 던졌지요. 묶음이 풀리며 바닥을 하얗게 덮은 종이들. 박진사 댁의 논밭, 집, 선산까지 저당 잡힌 수십 장의 차용증들이었답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속옷 한 장,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내 돈으로 산 것이다. 심행수의 선언이 떨어졌지요. 4세기 된 박진사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최 씨 부인은 덜덜 떨며 펼쳐진 빈 문서 위를 기어다니며 문서를 찢으려 발악했지요. 심행수의 눈짓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 씨 부인의 양팔을 결박했답니다. 분이는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 중 하나를 밟고 서서 싸늘한 표정으로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복수의 그물이 조여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상 위에 선 여인은 비단옷에 화려한 금비녀를 꽂았지만 그 눈매는 분명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 분이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잃어버렸다. 찾은 심행수의 금지옥엽이라네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최 씨 부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상황 파악이 안 된 박진사는 멍하니 있고 정신을 차린 최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아이고 며느라가 를 외치며 단상 쪽으로 기어 나갔답니다. 호위무사들이 창을 X자로 교차해 최 씨 부인을 막아서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짜내며 통곡했지요. 오해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우리는 이미 사주단자를 주고받았으니 넌 우리 집 사람이다. 최 씨 부인이 억지를 부렸답니다. 연회장의 손님들은 최 씨 부인의 추태에 혀를 차고 심행수가 찻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분이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최 씨 부인 앞을 가로막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답니다. 사주단자, 그 종이 조각 하나로 내 몸에 소금을 뿌린 죄를 덮으려 하십니까? 분이의 일갈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지요. 분이는 품속에서 최 씨 부인이 보냈던 사주단자를 꺼내 촛불에 태워버리며 재를 바닥에 흩뿌렸답니다. 심행수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뭉치를 꺼내 최 씨 부인의 머리 위로 툭 던졌지요. 묶음이 풀리며 바닥을 하얗게 덮은 종이들은 박진사 댁의 논밭, 집, 선산까지 저당 잡힌 수십 장의 차용증들이었답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속옷 한 장,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내 돈으로 산 것이다. 심행수의 선언이 떨어졌지요. 4세기 된 박진사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찢고 최 씨 부인은 덜덜 떨며 펼쳐진 빈 문서 위를 기어다니며 문서를 찢으려 발악했답니다. 심행수의 눈짓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 씨 부인의 양팔을 결박했지요. 분이는 바닥에 흩어진 차용증 중 하나를 밟고 서서 싸늘한 표정으로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답니다. 연회장에 와 있던 한성부 판관이 심행수와 눈을 맞추더니 앞으로 나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즉시 가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지요. 판관의 판결봉 소리가 탕탕탕 울리자 대기하던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진사의 갓을 벗기고 도포를 벗겨냈답니다. 양반 체면에 이게 무슨 짓이냐? 박진사가 저항했지만
상투가 풀어지고 속적산 바람이 되어 꼴산 앞게 넘어졌지요. 포졸들은 최 씨 부인의 머리에 꽂힌 옥비녀와 손가락에 가락지, 심지어 놀이개까지 강제로 빼앗아 바구니에 담았답니다. 산발이 된 최 씨 부인은 내 물건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라고 발버둥 쳤지만 구경꾼들은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했지요. 그때 고급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맥노인이 하인에게서 소금 단지를 받아 들고 최 씨 부인 앞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맥노인은 최 씨 부인의 얼굴에 소금 한 줌을 촥 뿌리며 이 맛이 기억나시오? 아주 짭짤할 것이오라고 비웃었답니다. 눈에 소금이 들어간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맥노인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혀를 찼지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 씨 부인은 맥노인에게 달려들려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답니다. 분이는 하인에게 명예 엽전 한 입을 꺼내 바닥에서 뒹구는 최 씨 부인 앞에 던져주었지요. 엽전이 팽그르르 돌다 멈추고 분이는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드시고 길을 떠나시오라고 차갑게 말했답니다. 엽전을 본 최 씨 부인이 굴욕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본능적으로 엽전을 집어들은 자신의 손을 보고 비명을 질렀지요. 박진사는 아내를 탓하며 먼저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최 씨 부인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답니다. 연회장의 귀빈들은 인과응보라며 술잔을 들어 건배하고 심행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화려한 연회장 밖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동댕이 쳐진 최 씨 부인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한양의 큰 길 가는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지요. 송도 상단의 후계자 분이가 젊고 덕망 높은 선비와 혼례를 올리고 본가로 향하는 행렬이 지나가기 때문이었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길가에는 색색의 종이꽃이 눈처럼 휘날렸지요. 붉은색 화롯을 입은 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옆에는 늠름한 신랑과 흐뭇한 표정의 심행수, 맥노인이 말을 타고 따랐답니다. 거리 한 구석 다리 밑 거지 움막에서는 때가 꼬질꼬질한 노파 하나가 다른 거지들과 먹다 남은 시래기 죽을 두고 싸우고 있었지요. 이건 내 거야. 저리 비켜. 악을 쓰며 죽그릇을 빼서 든 노파는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이었답니다. 요란한 풍악 소리에 고개를 든 최 씨 부인은 멍하니 행렬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죽그릇을 툭 떨어뜨렸지요. 화려한 가마가 다리 앞을 지나갈 때 가마 창문이 살짝 열리고 분이의 눈길이 정확히 거짓골을 한 최 씨 부인에게 머물렀답니다. 최 씨 부인의 헝클어진 머리와 터진 입술, 분이의 고운 화장과 비단옷이 잔인하게 대비되었지요. 최 씨 부인은 무엇에 홀린 듯 손을 뻗으며 아가, 나다, 어미다 라고 쉬어빠진 목소리로 불러보았답니다. 분이는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최 씨 부인을 바라보다가 단호한 손짓으로 창문을 닫아버렸지요. 행렬은 멈추지 않고 멀어지고 최 씨 부인은 땅을 치며 후회의 통곡을 토해냈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혔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노파가 또 시작이네라며 침을 뱉고 지나가고 최 씨 부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눈만 쌓여갔지요. 멀리서 들리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대비되며 최 씨 부인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 웅크려 앉아 흐느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렸지요. 그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쥐고 있던 복도 제 발로 차버리는 법. 착하게들 사시오.
연회장에 와 있던 한성부 판관이 심행수와 눈을 맞추더니 앞으로 나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즉시 가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답니다. 판관의 판결봉 소리가 탕탕탕 울리자 대기하던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진사의 갓을 벗기고 도포를 벗겨냈지요. 양반 체면에 이게 무슨 짓이냐? 박진사가 저항했지만 상투가 풀어지고 속적산 바람이 되어 꼴산 앞에 넘어졌답니다. 포졸들은 최 씨 부인의 머리에 꽂힌 옥비녀와 손가락에 가락지, 심지어 놀이개까지 강제로 빼앗아 바구니에 담았지요. 산발이 된 최 씨 부인은 내 물건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라고 발버둥 쳤지만 구경꾼들은 손가락질하며 박장대소했답니다. 그때 고급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맥노인이 하인에게서 소금 단지를 받아들고 최 씨 부인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맥노인은 최 씨 부인의 얼굴에 소금 한 줌을 촥 뿌리며 이 맛이 기억나시오? 아주 짭짤할 것이오라고 비웃었답니다. 눈에 소금이 들어간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맥노인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혀를 찼지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 씨 부인은 맥노인에게 달려들려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답니다. 분이는 하인에게 명예 엽전 한 입을 꺼내 바닥에서 뒹구는 최 씨 부인 앞에 던져주었지요. 엽전이 팽그르르 돌다 멈추고 분이는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드시고 길을 떠나시오라고 차갑게 말했답니다. 엽전을 본 최 씨 부인이 굴욕감에 몸서리치면서도 본능적으로 엽전을 집어들은 자신의 손을 보고 비명을 질렀지요. 박진사는 아내를 탓하며 먼저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최 씨 부인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답니다. 연회장의 귀빈들은 인과응보라며 술잔을 들어 건배하고 심행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화려한 연회장 밖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동댕이 쳐진 최 씨 부인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답니다. 그날 밤 박진사 댁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지요. 빈 집에는 쥐들만이 남은 곡식 찌꺼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지요. 박진사 댁이 완전히 망했네. 최 씨 부인은 거지가 되었다던데.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남의 딸을 그렇게 모욕하고. 마을 어귀에 버려진 박진사 댁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 기와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답니다. 한때 양반의 위세를 자랑하던 집이 이제는 유령의 집이 되어버렸지요. 박진사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지만 어디서나 손가락질을 받았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송도 상단한테 망한 박진사야. 양반이 그 꼴이 되다니. 박진사는 결국 먼 시골로 떠나 농사꾼이 되어야 했지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등이 굽어져도 예전의 위세는 찾을 수 없었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양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지요. 한때 소금을 뿌리며 남을 모욕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의 시선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냥 좀, 동냥 좀.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이나 보듯 피해 갔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쇠약해져 갔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최 씨 부인의 몸은 더욱 야위어 갔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최 씨 부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에 야관에서 시체를 수습해 갔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반면 분이는 심행수와 함께
송도 상단을 더욱 크게 키워나갔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덕망을 쌓아갔답니다. 분이 마님은 정말 인심이 좋으시다.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시니 사람들은 분이를 칭송했답니다. 한때 천한 백정의 딸이라 모욕받았던 분이가 이제는 가장 존경받는 상인의 딸이 된 것이지요. 맹노인은 분이의 곁에서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 여생을 보냈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맹노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분이는 자식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답니다. 아이들에게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지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느니라. 분이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답니다. 그렇게 분이는 원수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까지 찾게 되었지요. 착한 마음씨와 지혜로운 복수가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야기꾼이 부채를 쫙 펼치며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쥐고 있던 복도 제 발로 차버리는 법. 착하게들 사시오. 라고 일갈하며 이야기를 맺었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한양의 큰 길 가는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잃었답니다. 송도 상단의 후계자 분이가 젊고 덕망 높은 선비와 혼례를 올리고 본가로 향하는 행렬이 지나가기 때문이었지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길가에는 색색의 종이꽃이 눈처럼 휘날렸답니다. 붉은색 화롯을 입은 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옆에는 늠름한 신랑과 흐뭇한 표정의 심행수, 맹노인이 말을 타고 따랐지요. 저분이 바로 심대행수의 따님이시구나. 정말 복 받은 얼굴이야. 저런 분이라면 100년 해로하겠네. 구경꾼들이 저마다 축하의 말을 건넸답니다. 거리 한 구석 다리 밑 거지 움막에서는 때가 꼬질꼬질한 노파 하나가 다른 거지들과 먹다 남은 시래기 죽을 두고 싸우고 있었지요. 이건 내 거야. 저리 비켜. 악을 쓰며 죽그릇을 뺏어 든 노파는 다름 아닌 최씨 부인이었답니다. 한때 양반 부인 행세를 하던 그녀가 이제는 거지들 사이에서도 천대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요란한 풍악 소리에 고개를 든 최씨 부인은 멍하니 행렬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죽그릇을 툭 떨어뜨렸답니다. 저건. 화려한 가마가 다리 앞을 지나갈 때 가마 창문이 살짝 열리고 분이의 눈길이 정확히 거짓골을 한 최씨 부인에게 머물렸지요. 최씨 부인의 헝클어진 머리와 터진 입술, 분이의 고운 화장과 비단 옷이 잔인하게 대비되었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최씨 부인은 무엇에 홀린 듯 손을 뻗으며 아가, 나다, 어미다 라고 쉬어빠진 목소리로 불러보았답니다. 하지만 분이는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최씨 부인을 바라보다가 단호한 손짓으로 창문을 닫아버렸지요. 행렬은 멈추지 않고 멀어지고 최씨 부인은 땅을 치며 후회의 통곡을 토해냈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혔답니다. 내가 뭘 했단 말이냐? 내가 뭘 했단 말이냐?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노파가 또 시작이네라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요. 최씨 부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눈만 쌓여갔답니다. 멀리서 들리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대비되며 최씨 부인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 웅크려 앉아 흐느꼈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최씨 부인은 홀로 다리 밑에서 떨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는 이가 없었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최 씨 부인이 마지막 중얼거림을 남기고 눈을 감았을 때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그녀를 덮어주었지요. 마치 자연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분이가 아이들과 함께 한양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였답니다. 다리 밑에서 누군가 죽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분이의 큰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답니다. 분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그쪽으로 다가갔지요.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아시오? 분이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글쎄요. 거지 노파 하나인데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분이는 시신을 바라보았지요. 비록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 얼굴이 최 씨 부인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둘째 아들이 물었지요. 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답니다. 응. 옛날에 알던 분이란다. 분이는 관에 가서 장례비를 내고 최 씨 부인을 제대로 묻어주었지요. 원수였지만 마지막만큼은 인간다운 예우를 해준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서서 분이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치마자락을 날렸지요. 그 바람에는 한과 원망이 아닌 평화로운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지요. 얘들아, 어머니가 중요한 말을 해주마. 네, 어머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단다. 네, 알겠어요. 분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분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답니다. 송도 상단은 더욱 번창했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덕을 쌓아갔지요. 맹노인은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만년을 보냈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우리 분이가 어렸을 적에는 말이지. 맹노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리고 심행수도 딸과 손자들을 보며 흐뭇해했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딸이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세월이 흘러 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천한 출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더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법이지. 이야기꾼이 부채를 쫙 펼치며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쥐고 있던 복도 제 발로 차버리는 법. 착하게들 사시오. 라고 일갈하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했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이야기꾼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분이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전해져 내려갔답니다. 이렇게 분이의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한때는 천한 백정의 딸이라 모욕받았던 분이가 결국은 가장 존경받는 상인가의 딸로 당당히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이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베푼 선악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처럼 오만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반면 분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와 지혜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이처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